PF는 지금 숨어있는 폭탄이다. 대비하시는 게 좋겠다. 요즘 신문을 보니까 많이 집값이 상승을 해서 뭐 네. 고점 대비해서 뭐 90%, 95%까지 뭐 이렇게 다시 올라왔다 이런 기사들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한 1, 2주 전부터 이제 고금리 네. FOMC 이후에 그 금리가 쉽게 안 내려갈 것 같다. 그렇죠. 그런 이야기 나오면서 아 이거 집값 이제 꺾인다라는 또 의견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전체적으로 교수님께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현재 주택 가격이 지금 말씀 주신 대로 회복을 좀 했잖아요. 네. 특히 강남 사고 쪽에서 송파 같은 데는 말씀 주신 대로 27억 가던 게 지금 호가 25억까지 오고 있고 거래는 한 24억대에 되고 있어요. 그러면 계산해 보면 90%좀 넘었거든요. 네. 그리고 서초구나 이런 데는 90% 좀 안 되게 한 89, 87, 8 정도 나오더라고요. 네. 반면에 이제 강북 지역 있지 않습니까? 그쪽 지역은 또 80%대 수준밖에 회복을 못했어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현재는 또 매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는 뭐 강남북 가릴 것 없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전국적으로 매물 체크해 보니까 매물이 많은 상태에서 지금 시장이 매물은 많은데 매수가 확장적인 추세에서 멈췄어요 또. 근데 이 원인이 어디 있나 보면 말씀 주신 대로 고금리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 하반기까지 인하를 하더라도 경제 위기가 오지 않는 한은 그동안 제가 알고 있는 짧은 주식으로 볼 때 암만 낮춰도 4.5 이상 낮출 수가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기준금리가 3.5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고금리가 그쪽에서 4.5로 낮춘다고 해서 네. 우리가 3.5를 2.5로 낮출 수 있으면 음. 뭐 금리 인하가 되겠지만 그게 힘든 상황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더 올릴 일은 있어도 내리긴 쉽지 않거든요. 그럼 우리가 예측할 게 시장금리가 더 중요한데 시장금리가 아시는 바와 같이 요즘 은행채 발행하고 국채금리하고 계속 올라가잖아요. 네. 그런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부터 보시면 부동산의 어떤 버블이 조정 과정에서 다 대출로 어떤 빚으로 하여간 서로 이제 유동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한쪽에 체인이 끊기면 신용경색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게 작년 10월에 레오랜드에서도 겪었고 다 지금 이제 신뢰를 바탕으로 가고 있는데 결론은 그거죠. 분양이 돼야 PF나 이런 자금의 사슬이 풀리는데 네. 그럼 그 부분들이 핵심적인 건 금리하고 연결되잖아요. 네. PF 자금의 대출 이자를 버티면서 가야 되는데 지금 미국에서 던진 어떤 팩트를 보면 당분간 낮출 기미는 전혀 없다. 올라갈 기미는 또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지표를 봐야겠지만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입장은 어떻냐. 과연 지금 집을 사야 될지 투자를 해야 될지 아니면 매도를 해야 될지 많이 혼동스러울 겁니다. 부동산은 가격과 타이밍입니다. IMF 때 경제가 안 좋을 때 집을 매수한 분들은 다 부자가 됐습니다. 부동산 가격과 매수 매도 타이밍이 보이는 식견을 갖춘다면 어디에서 얻을 수 없는 자산 증시, 행복한 투자의 길로 인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어떤 팩트와 요인들을 알고 있다면 실패할 확률이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런 부분이 본 강좌에 다 담겨 있습니다. 시장을 분석하는 방법, 정책의 제도의 실행 가능성이 언제 될지, 주택의 적정 매도 시기와 매수 시기를 판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와 함께 하시면 저의 30년 경험을 여러분들한테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이 아시는 바와 같이 10월 3일자 1363원 넘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가 좀 유심히 봐야 되는데요. 중요한 건 환율이 더 계속 올라간다 그러면 정부도 금리를 더 이상 동결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신흥국에서 지금 해외 자본들이 빠져가는 게 보도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한국도 버티고는 있지만 어느 정점이 되면 사실 순간적으로 또 빠져나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리스크를 대비해 보면 그러면 하느니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되고 내릴 일은 없다라는 건 다시 확인됐고 그러면 환율이 만약에 더 올라간다. 네. 이러면 시장금리가 또 올라가잖아요. 네. 그럼 대출금리가 또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환율에 대한 또 리스크가 지금 정리가 되거나 안정되는 국면이 안 보이고 있어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보수적으로 관망하는 형태로 가야지. 지금 뭐 집값이 회복했다. 그 회복한 게 어떤 원동력이 말씀드린 대로 특례보금자리론 39조 6천억. 그리고 주담대 7월 5일부터였죠. 7월 5일부터 정부에서 조용히 풀었지 않습니까? 나중에 네. 나타났지만 8월 초에 보도가 나왔죠. 그게 이제 막 시장에서는 난리가 났었어요. 사실 50년 주담대가 우리 시청자분들은 바쁘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50년 주담대가 나오니까 1주택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갈아타기 하느라고 뭐 은행에 줄 설 정도였습니다. 사실 그 정도예요? 보도에 안 나왔습니다. 근데 또 일시적 2주택자들도 마찬가지고 하나 털고 하나 3년 처분기한 양도세 비과세 활용해가지고 갈아타기. 그래서 강남이 그때 막 움직였는데 그게 이어서 요번에 50년 주담대 푼 게 컸어요. 7월부터 올라가는. 네. 근데 그게 7월 5일부터 했는데 8월 20 며칠인가 정부에서 국민들이나 전문가들이 가계부채 심각한데 지금 뭐 하는 거냐는 비판 나오니까 또 게다가 우리 젊은 청년층이나 무주택자분들 입장에서 이게 뭐 하는 거냐. 이 비싼 집값을 네. 우리 보고 이자 내고 살아는 거냐. 이런 비판들이 막 나오니까 정부도 움찔한 거예요. 움찔해가지고 그 이유는 주택 가격이 받쳐줘야 분양가를 올릴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건설사하고 다 연결되는 겁니다. 이 시스템이. 그러니까 복잡한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간단히 생각하시면 분양가가 오를 수 있는 건 주택 가격이 내려가면 오르기 쉽지 않잖아요. 주택 가격이 올라가야 분양가가 올리잖아요. 근데 분양가가 올라가야 PF 현장도 해결이 되잖아요. 네. 이 큰 문제가 뒤에 같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억지로 지금 가보려고 한 거죠. 정부에서. 대출을 일으켜서. 근데 대출에 대해서는 전 세계가 지금 긴 대출 가계부채 조정기를 거쳐서 성공하고 있는데 네. 대한민국만 뉴스에 자주 나오잖아요. 이 부분이 1등이에요. 1등. 전 세계에서 전 세계 증가 속도가. 1등이에요. 네. 와. 안 좋은 1등이죠. 안 근데 좋은 그거에 1등. 대해서 자꾸 경고가 나오고 있고 아니나 다를까 환율이 자꾸 움직이는 어떤 양상이 더 이상 정부가 이거를 방치했다가는 한 해외 분들이 이걸 계속 대한민국 경제가 좋아질 거다라고 믿고 갈 수 있을까요? 환율 보이지 않는 환율 전쟁들이 뒤에서 일어날 것 같아요. 헤지 펀드들이 공략할 수 있는 대상으로 바뀌잖아요. 대한민국이. 네. 저는 좀 우려스럽게 생각하는데 결론은 이제 고금리 양상이 지금 7%까지 갔거든요. 엊그제 네. 변동금리. 네. 그럼 아시겠지만 신규 대출 특례하고 이번에 받으신 분들은 4%대 5%대가 있지만 그 전에 받았던 분들 있잖아요. 영끌 그 이후 뭐 이럴 때 받았던 분들은 대환 대출을 못 갈아타신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특례보금자리에서 받는 대환 대출을 해줬잖아요. 네. 그 계산을 해보면 다 해당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나머지 분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지금 투잡, 쓰리잡 뛰고 있잖아요. 네. 대환 대출 하신 분들은 다행인데 못 하신 분들은 지금 그러니까요. 보도에 안 나오는데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하우스푸어가 된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게 소문인지 모르겠는데 못 버티죠. 진짜 이제. 저기 송파구 잠실 이쪽에 야간에 대리운전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소문을 많아졌다고요? 네. 그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근데 일감이 많아지진 않았고 대리운전 기다리는 분들이 많아진 거예요. n분의 1이 커진 거죠. 네. 그러면 소득은 주는 거죠. 네. 그래도 들어가서 일을 하는 이유는 못 가요. 지금 말씀 주신 변동금리가 지금 다 적용되거든요. 그분들은 기존에 받았던 분들은 지금 많이 힘들어요. 네. 그래서 대환대출 받으신 분들도 또 그 부분도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2018년부터 뭘 팔았냐면 고정금리인데 네. 5년 거치 이후에 변동금리 적용하는 고정금리 대출 받은 분, 혼합형 고정금리. 네. 그걸 받은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때 금리가 좀 저렴했기 때문에. 근데 그 혼합형 금리를 받은 분들이 5년 차가 18년부터 하면 작년부터 올해부터 도래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다 변동금리 대상이에요. 이게 보이지 않게 그분들이 지금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 네. 제가 볼 때는 더 이상 이 버티기에는 금리 현황이 지금 금리를 낮출 수 있는 여건이 지금 아무것도 없거든요. 네. 금리를 낮추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물가가 이제 폭등하고 환율이 뛰거든요. 지금 물가 벌써 오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못 잡고 있으니까. 복합적인데 뭐 저보다 시청자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네. 경제라는 게 금리 하나가 큰 트리거인데 우리가 그 금리를 초반엔 잘했는데 먼저 선제적으로 올려가지고 네. 보조를 맞춰서 올라가야 될 때 기억나시겠지만 하는 총재가 계속 그 스탠스가 바뀌고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의 금리 추이를 보고 따라가겠다 그랬다가 미국이 계속 올리는데 우리 못 올리니까 말을 바꿔가지고 호주, 캐나다와 우리가 좀 커플링 현상이 있다. 금리 추세가. 그래서 호주, 캐나다의 변화를 좀 주시하고 있다. 거기에 맞춰서 좀 갈 생각이라고 얘기했었어요. 저는 이제 기억이 나죠.
호주, 캐나다가 다 올렸어요. 지금 4% 넘었어요, 다. 네. 이 그림 보시면 금리표 지금 보시면 다 4% 통과했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올라가야 되잖아요. 못 올리고 있잖아요. 왜? 뭐 여러분들이 저보다 잘 아시죠? 정부에서 좀 집값을 유지하고 싶은 어떤 정책 방향을 취하다 보니까 금리를 올리면 그게 역작용이 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지금 이제 엉켰죠. 시장이 엉켜서 일부 뭐 다주택자분들이나 갭 투자하신 분들은 뭐 바닥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제가 이제 시장 조사를 해보면은 한 80에서 90%가 이거 더 꺾일만 남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솔직히. 네. 그러니까 상반기 어떻게 보면 작년 말부터 둔촌주공 때부터 이렇게 정부 지원을 하는 정부가 서포트하는 그런 경향들이 좀 계속 나타났었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것들은 그러면 지금의 상황에서는 조금 위축됐다고는 봐야 되는 걸까요? 그게 이제 저번 달에 가계부채 심각성에 대해서 전문가뿐이 아니라 드디어 언론들도 이제 다루기 시작했잖아요. 네. 사실 정부는 여론을 못 이깁니다. 사실 쉽게. 근데 여론 좀 심해지는 경향이 있었죠. 비판 여론이. 네. 이게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비싼 집값을 젊은이들한테 매기냐 막 이런 비아냥 소리 나오기 시작하고 더 이상 가다가는 문제가 터진다고 또 해외에서 경고가 나오고 최근에 또 세계은행에서 경고했잖아요. 네. 한국 가계부채 이거 조절해야 된다라고 그 신호들을 더 이상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여론도 안 좋고 전문가들도 안 좋다 그러고 국가 경제를 잘못되게 한다는 방향이다. 당연하죠. 이자가 늘면 이자 돈을 갚아야 되니까 쓸 돈이 줄잖아요. 쓸 돈이 줄면 소비가 줄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저번 달에 트리플 감소 나타났잖아요. 네. 소비 생산 설비 투자 다 감소했잖아요. 소비가 줄면 어떻게 돼요? 이게 한 번으로 끝나면 다행인데 이자가 한 번만 내나요? 계속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계속 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힘들어지는 시기가 오면은 그렇죠. 소비를 줄여야겠죠. 줄이면은 당연히 학원에서 원생이 뭐 한 100명이었다가 80명 줄면 당연히 수입이 줄고 그렇죠. 그게 연쇄적으로 퍼지잖아요. 그 시작을 우려하는 이제 소리들이 나오는 거죠. 큰일 난다. 그러니까 네. 정부가 움찔 놀래가지고 걷어들였어요. 걷어들였음에도 불구하고 50년짜리를 40년으로 살며시 내놨어요. 내놓으면서 자기들도 미안한지 40년에 예전에는 그 1주택을 가진 분들이 하나를 더 살 때 여러분 처분기한 3년 늘린 거가 좀 중요한데요. 내가 집을 샀어요. 현재. 또 하나를 샀어요. 근데 3년 안에 이 집을 팔면 양도세 세금을 안 물어요. 네. 이 조항을 갖다가 풀어놨거든요. 이게 투기하라는 얘기예요. 3년마다. 그러면 풀어놨으니까 어때요? 지금 50년 주담대 나왔죠. 집을 하나 살 수 있죠. 이 사람들이 쓸 수 있게 해놨어요. 완전히 투자죠. 네. 근데 이거를 이번에는 막았어요. 그나마 양심이 있는지 이렇게 있는 사람이 또 하는 걸 막았어요. 그나마. 네. 그러니까 다 아는 거예요. 정부도. 아 이게 집값을 유지해야 말씀드린 대로 건설사들이 분양가를 유지할 수 있는 이런 고리 때문에 했는데 다른 데서 부작용이 나오는 게 지금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정부도 일단 한 발 물러선 거예요. 그래서 쉽게 다시 대출 확대하기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다시 한번 대출 확대한다 그거는 정말 기득권이나 갭투기, 투기꾼들을 위한 정책이 되기 때문에 국민들 비판 엄청나게 쏟아질 겁니다. 아마 제가 볼 때. 교수님 왜 그렇게 그 건설사나 아니면은 이렇게 주택을 사라고 서포트를 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 정책들을 건설사요? 예, 정부요? 예, 정부가요. 왜 그렇게 하는 걸까요? 성향을 보면 되겠죠. 네.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정부에 무주택자분들이 많으면 어떤 정책을 필까요? 무주택자가 많으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네. 2000 지금 한 180만 가구예요. 가구 수가 우리나라. 네. 그 중에 일시적 2주택자가 한 30만 돼요. 네. 그리고 다주택자 3주택 이상자가 한 70만 돼요. 300만이잖아요. 네, 300만. 그럼 2180만 가구 중에 300만이면 한 10% 좀 넘죠? 그렇죠. 그럼 90% 가까이는 뭐예요? 1000만이 1주택자고 980만이 무주택자분들이에요. 네. 그러면 90%의 국민이 지금의 정책을 좋아할까요? 그래도 집값이 오르는 정책인데? 집값이 오르면 보세요. 1주택자 입장에서 네. 1주택에서 1000만 명은 집값이 오르면 뭐가 좋죠? 집값이 오라서 음. 파는 사람들은 좋겠지만 네. 그냥 나는 정상적으로 거주용으로 사는 분들은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내 집값이 오르면 남의 집값도 오르니까. 그 와중에 자녀가 둘 있다. 싫어요. 왜? 자녀들 결혼시킬 때 돈이 2배 들어가니까. 그렇죠. 나는 1배 들어갔지만 손해죠. 그렇죠. 그리고 세금은
늘죠. 네. 건강보험료 늘죠. 집값이 올라간 만큼 네. 내야 되니까. 여기서 결정적인 게 뭐냐면 집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여러분 국가가 국민을 모셔야 되고 주인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게 잘못된 생각을 가진 관료들 국가가 국민들을 데리고 끌고 간다 리딩한다는 생각을 가지면 어떻게 돼요? 부동산 값 올리면 세금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 세금은 여러분들 아시지만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자주 얘기하시는 이권 카르텔들이 다 놀아먹잖아요. 네. 그런 거 다 아시죠 여러분도? 그 실제로 대통령이 언급하신 거니까. 네, 보니까 세금 갖다가 막 이렇게 해서 뭐 빼먹고 막 여러 가지 뭐 행사를 통해서 빼먹고 하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국민들도 다 알고 있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건 뭐야? 주택 가격 올리면 올릴수록 이쪽 시장에서 어떤 이쪽의 진실을 감추기 위해서 이쪽 시장에서 뭘 얘기를 해요? 주택 가격 오른다 뭐 이런 얘기 펌핑하고 건설사 좋아진다 막 이렇게 움직이는 시장이 주로 기득권이잖아요. 네. 그죠? 그렇죠. 좋게 얘기하면 리더들 프라이스 리더들인데 그러니까 아담 스미스도 얘기했잖아요. 그 기득권의 프라이스 리더들이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하에 하는 것에 절대 주의해라. 맞아요. 결국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핍박 주는 거를 그들은 명분을 해가지고 활동하는 것에 올인하기 때문에 정부는 그거를 잘 감시해야 된다라고 썼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의 형태를 보면 어때요? 건설사는 기득권이 아니에요. 기득권이죠. 네. 사업을 할 정도면 일단 백성보다 낫잖아요. 네. 국민들보다. 근데 그분들이 돈 많이 벌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왜 도와주죠? 일단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셔도 돼요. 도와줘야 집값이 오르고 건설사도 살고 건설사들은 돈을 벌면 뭐 하죠? 후원도 하고 돈도 하고 이러죠. 그럼 정계 있는 사람들 후원 받을 거 아니에요. 네. 다 연결되잖아요. 그 네. 카르텔도 있잖아요. 네. 그럼 세금이 더 받으려면 집값이 올라가야 돼요. 일단. 그렇죠. 세금을 더 받으려면 작년이었나요? 그 연끌 때 거래량이 늘다 보니까 세금이 너무 몇십 조 더 많아서. 들었잖아요. 맞아요. 네. 지금이랑 완전 다르죠. 여러분 세금이 우리가 예산 600조인데 잘 아실 겁니다. 600조 중에 1년에 걷는 세금은요 350조에서 90조밖에 안 돼요. 네. 200조는 기금하고 뭐 이런 거 다른 데서 들어오는 계정이에요. 390조에서 60조가 더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보통 한 350조 들어오는데 네. 50조가 더 들어와서 그 해가 390조가 들어온 거예요. 근데 지금 60조 빵꾸 났잖아요. 네. 세금 벌써 많이 빵꾸 나서 300한 3, 40조 들어올 거예요. 그럼 방법은 뭐예요? 세금을 늘리는 거. 그렇죠. 뭔가 거래를 늘리면 양도세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을 위해서 대출 정책을 피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위해서 국민이 그러니까 이 묘한 이 관계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왜 이렇게 정부가 집값을 안 달아나는지도 이해될 거예요. 네. 누가 봐도 미친 집값이라고 해서 국민들이 정권을 부여했잖아요. 근데 지금 하는 행태는 명분은 뭐예요? 건설사 리스크가 커져서 금융사 리스크로 전이되면 경제의 위험이 있으니까 명분이에요. 네. 이게 아주 거짓말이죠. 왜냐하면 제1금융권은 지금 PF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제1금융권이 안 무너지는데 우리나라 금융이 무너지나요? 안 무너지. 안 무너집니다. 네. 볼륨으로 볼 때. 저축은행도 이미 2009년도에 11년도에 부도 11개 다 맞으면서 다 리스크 해지에 대한 개념이 생겨서 이번에 그렇게 심하게 공격적으로 욕심내면서 탐욕에 PF를 하진 않았어요. 경기가 안 좋아서 조금 수익성이 떨어졌을 뿐이지. 근데 증권사 캐피탈 협 있잖아요. 이 양반들이 예금 예대 마진 그쪽에 기본의 본연의 업무를 망각하고 부동산 시장에 좋아서 PF 하니까 브릿지론 6개월 1년 빌려주고 막 6% 8% 많은 돈이 들어오니까 쉽게 말하면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탐욕적으로 간 거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자본주의 자유자본주의니까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는데 지금 명분은 말씀드린 대로 국가 경제 문제가 된다? 어떤 문제가 되죠? 그리고 이제 그 건설 경제의 GDP 비중 있잖아요. 네. 많이 드셨을 거예요. 어릴 때부터 건설 경제는 SOC 사업부터 해서 부동산뿐이 아니라 국가 경제가 어려울 때는 국가가 자본을 투입해서 SOC 사업을 하면 고용이 창출되니까 경제 순환 기능을 하는데 지금 이 국가가 지금 투입하는 자금이 SOC 쪽이 아니라 건설사들의 어떤 사업성이 없는 현장까지 억지로 유지하려고 하는 어떤 양태를 보이니까 네. 그러면 팔려야 되는 가격이면 이게 타당성이 있죠. 그렇죠. 근데 지금 안 팔리잖아요. 그러면 결론은 가격이 조정돼야 된다는 어떤 큰 전환점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데 그걸 지금 정부가 유지해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말씀대로 유지하다 말 지금 건설사들이 입장이 그거예요.
이래서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거나 영끌 때처럼 또 한 번 거품 왜곡이 벌어지면 그때 털 수 있죠. 그분들은. 네. 그러니까 그 GDP가 15% 20% 차지하던 게 계산해 보니까 요즘은 5.6%밖에 안 나와요. 네. 그럼 자영업자분들을 통한 내수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40% 넘어요. 어디를 지원해야 돼? 국가 경제를 위해서, 미래를 자영업을 위해서. 그쪽을 해야죠. 그러니까 이제 포커스를 갖다 이제 그렇게 맞춘 거예요. 건설회사가 무너지면 금융의 리스크가 오고 국가 경제 문제가 된다. 아니죠. 지금 자영업자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형태는 네. 말씀드린 대로 아담 스미스가 얘기했던 대로 아. 기득권에 대한 어떤 편향적인 대책이 아닌가. 추경호 장관이 했던 얘기 기억나실 거예요. 작년 10월에 레고랜드 때 발표했죠. PF 현장, 우량 현장은 지원하겠다. 네. 근데 지금은 우량 현장뿐이 아니라 아. 다 끌고 가잖아요. 네. 뭐 이런 부분을 볼 때 PF는 지금 숨어 있는 폭탄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터져도 국가 경제에 큰 무리 없다. 잠시 출렁일 수 있지만 이미 마스터가 다 돼 있고 충분히 감내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억지로 끌고 가다 보니까 지금 경제가 지금 동맥경화가 벌어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러면은 그런 동맥경화 상황이요. 네. 정말 한계에 이른 것이냐, 아니면은 그래도 이렇잖아요. 한계 이렇다는 건 이렇도 좀 말씀 주세요. 그래서 그 동맥경화에 이제 그 혈관에 찌꺼기가 끼는데 음. 이게 그래도 껴가는 과정일 수도 있는 거고 정말 많이 껴가지고 이거는 좀 아니죠. 저는 네. 거꾸로 네. 막혀버렸어. 막혀버렸어. 이미 10월달에 한번 막혔어. 그래서 응급치료를 한 거야. 네. 그래서 뚫었어. 뿍. 아, 구멍이 있어. 네. 구멍으로 겨우 다니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근데 얘가 또 막혀가는 거예요. 어. 왜? 건강 상태가 안 좋으니까. 건강 상태는 건 뭐야? 수출이 좋아진다든지. 그렇죠. 뭐 건강 상태가 안 좋으니까 다시 막혀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 다시 한번 뚫는 거야. 억지로. 네. 그러면 이게 건강 상태가 안 좋아지는 한 이게 버티겠냐고요. 그렇죠. 언젠간 막히겠죠? 그런 개념에서 보면 저는 이제 대비하시는 게 좋겠다. 물론 진짜 운이 좋아가지고 어느 날 산삼을 먹어가지고 이럴 수는 있겠죠. 그게 일어날 가능성은 우리가 또 있지만 네. 좀 희박한 경우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